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제 오른쪽에 와 계시는 소준일 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황덕현 해설위원이 드디어 이 황장비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지금 한국에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입수를 네. 했는데 저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국가 올림픽 국가대표의 장비 담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또 TBS 축구 살롱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게 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했대요. 그걸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항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출국하기 전에 해결을 하라.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이건 그렇죠. 직무유기입니다. 예, 이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식구들에게 그 오일 머니로 이 작은 소정의 선물 하나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구독. 오늘도 저희가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이미 지난번에 한번 출연을 해주셨고 축구살롱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 출연을 해주신 그런 게스트가 되겠습니다. 장영훈 코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네, 또 뭐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해변에 말라가의 해변에 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또 제가 발렌시아의 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또 제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15일과 17일이었죠. 정말 1년 만에 오랜만에 정말 그 A매치 국가대표들의 A매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었던 그 여러 해외파 선수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 함께 치열한 경기를 펼쳤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1패 1승을 거두게 됐죠. 자, 그 두 경기에 대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전을 일단 보면서는 저는 좀 약간 기시감이 들었던 게 한국에서 경기가 펼쳐졌던 한 경기가 떠올랐는데 칠레전 저는 좀 생각이 났어요. 예. 그 경기는 사실 0대0으로 끝이 나면서 골을 우리가 허용을 하진 않았는데 그 벤투호가 처음에 출범을 하고 나서 좀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후방에서부터 공을 다루면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네. 보여줬었는데 사실 칠레가 그 당시에 붙었던 우리 칠레가 빌드업을 우리가 후방에서부터 했을 때 전방에서 압박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상대 사실 좀 본격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첫 번째 상대가 칠레였거든요. 네. 근데 그 경기에서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우리와 빌드업 축구가 맞느냐 예. 벤투가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다. 근데 이게 실정에 맞느냐에 대한 물음표들이 그때부터 좀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멕시코라는 또 하나의 또 중남미의 강팀을 맞이를 해서 역시나 좀 고전을 했습니다. 이번엔 또 특히 원정이었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도 없었고 네. 그래서 압축된 시간 한 3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세 골을 몰아서 허용을 했죠. 사실 2대3으로 경기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더 스코어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고 구성윤 선수의 그런 선방들이 없었다면 사실 한 4골, 5골 이렇게 먹었어도 네.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두재 선수하고 정우영 선수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 두 명의 미드필더가 조금 더 익숙한 선수들을 좀 빌드업의 기점으로 삼아서 볼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향을 내보였는데 사실 특히 원두재 선수가 굉장히 좀 많은 압박을 당하면서 고전을 했죠. 예. 예, 원두재 선수가 그 이벤트 매치를 할 때도 그 장영훈 코치가 그때도 나와서 원두재를 센터백으로 내린다면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이제 좀 예측을 한 것, 그런 것들을 벤투 감독이 생각을 해서 내렸는데 사실 잘 되지는 않았죠. 빌드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은 네. 골키퍼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상대 압박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뭐 하프라인 부근 혹은 경기장을 이제 4등분했을 때 4분의 1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서부터 공격을 진행하는 건데 이제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는 보게 되면은 골킥 때부터 상대가 이제 압박을 했고 1대1의 형태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4-3-3의 형태로 경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그 경기에서 보게 되면은 공격 시에는 3-4-3의 형태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상대 최전방 3명이 우리 최후방 3백에 대해서 1대1 형태로 압박을 하고 미드필더랑 이제 사이드 측면 같은 경우도 모두 마찬가지로 대인 방어 형태로 이제 수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수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상대가 1대1 상황에서 골키퍼에게 압박을 갔을 경우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11명으로 플레이하는 반면에 상대는 압박을 할 때 골키퍼를 제외한 10명만이 가담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저는 좀 약간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 뭐 프로 리그도 마찬가지고 대표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형태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압박에 조금 더 능한 뭐 정우영, 원두재 같은 선수를 한 라인 밑으로 내렸을지언정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아무래도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흔히 얘기하는 불안한 장면,
뭔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효를 거두기 힘든 장면이 반복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골키퍼를 이용한 수적인 우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다른 포지션에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어떻게든 좀 공간을 만들어 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미처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워낙에 강도가 높은 압박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예 앞으로 돌아서면서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파이널 서드에서 좀 어처구니 없이 공을 뺏기는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울 히메네스 상대의 원톱으로 나왔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조금만 더 골 결정력이 있었다면은 사실 굉장히 좀 큰 스코어로 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런 비판들이 아까 뭐 칠레전을 말씀드리면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실정에 꼭 빌드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좀 의문을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거기서는 빌드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 비판을 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장영훈 코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아래쪽에서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 그리고 아래쪽에서 만들어 나갈 때 상대가 압박을 해오는 그런 플레이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다. 네. 그렇다면은 벤투 감독이 뭘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으나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렇게 한정적일 때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니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스피드, 파워, 그다음 체력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양쪽 날개의 역습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들이 한국 축구의 전통적인 생각이었다. 한국 축구의 그 스타 플레이어들의 계보를 생각을 해봐도 윙 쪽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차범근 선수도 그렇고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지금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이 양쪽 날개에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뭔가 부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역습하는 형태의 축구를 많이 보여줬고 지금 공을 차고 있는 이 선수들도 결국은 롤모델로 삼았던 선수들이 다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축구는 사실 한국 축구에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현대 축구에서 역습을 주무기로 삼는 팀들이 또 있죠. 뭐 제가 좋아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렇고 2년 전에 또 뭐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던 프랑스 역시 굉장히 좀 실리적인 색채를 보여주면서 역습으로 굉장히 좀 많은 어드밴티지를 누렸던 팀들인데 이 팀들이 빌드업을 안 하느냐? 이 팀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골 찬스를 만들기 위한 그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 뭐 우리는 그냥 뻥 질러가지고 속도로 그리고 체력으로 뭐 피지컬로 부숴야 된다. 뭐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전 비판의 핀트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이라는 걸 이렇게 짧게 플레이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1대1로 상대가 압박을 와서 가까운 패스 라인 옵션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가까운 패스 라인 옵션을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서서 그 다음 라인에서 수적 우위를 찾거나 혹은 거기서 뭐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1대1에서 뭐 질적인 우위를 찾아간다던가 그런 옵션들이 조금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의 빌드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빌드업하면 짧은 패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롱 패스와 짧은 패스가 혼합돼서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 의도가 무엇이냐가 좀 더 필요한데 그 의도가 좀 결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생소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세트피스 수비 특히 이제 코너킥 수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코너킥 수비를 할 때 그 수비 진영 형태입니다. 멕시코가 이제 보게 되면은 그날은 이제 짧은 옵션, 짧게 패스하는 옵션을 가져갔을 경우에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두 개가 있거든요. 짧은 패스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아예 니네 그렇게 하지 마. 왜냐면 우리가 수비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을 갈 거니까 수적 동의로 2대2 줄 거니까 니네 수적 우위 없으니까 하지 마. 예방의 차원이 있고 혹은 한 명만 가서 니네가 하더라도 그냥 최소한의 장치만 하는 약간 후조치적인 관점에서의 수비 형태가 있는데 한국은 그날 이제 두 명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2대2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필드 선수가 이제 8명이 있지 않습니까? 8명 중에 6명이 그 골 에어리어라고 하는 작은 박스에 일렬로 쓰고 나머지 2명이 그 앞에 이제 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6-2 형태죠. 보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일하는 관점에서도 이런 형태를 저는 본 적이 아직 없거든요. 없고 이 한국 대표팀에서 유일하게 봤는데 물론 어느 정도 의도는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뭐 위험 지역의 위험 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1순위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2순위로 뭐 그다음 위험한 지역이 있고 그런 식으로 관점을 보았을 때
골 에어리어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지역이죠. 맞아요. 보통은 4명 혹은 5명을 배치하거든요. 근데 6명을 배치해서 그 부분에서 인구 밀집도를 높여서 아예 공간을 허용하는 거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은 5명 혹은 4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선수로 대인 방어를 하거나 혹은 그 앞에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약간 블로킹 존이라고 하죠. 후방에서 뛰어들어온 선수에 대해서 그 선수가 최고 타점 혹은 최고 속도에서 헤딩을 할 수 없게 거기서 한번 필터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블로킹 존이. 근데 아시다시피 6명 2명이다 보니까 2명으로는 사실 뭐 거의 그런 블로킹 존을 기능을 하는 것은 어렵고 네. 대인 방어를 하더라도 보통은 뭐 상대가 4명 혹은 5명의 공격 옵션을 두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2명 3명은 완전히 풀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1순위로 맞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뭐 보조적인 장치가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조금 지속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건 재고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틀 뒤에 열렸던 또 카타르전에 대해서도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다르게 가져왔습니다. 황희찬 선수와 황의조 선수의 골로 2대1 승리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경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죠. 예, 뭐 사실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그 카타르 역시나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네. 팀이고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뭐 멕시코전도 그랬고 카타르전도 그렇고 수비가 좀 많이 불안했죠.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결과가 달랐던 것은 멕시코와 카타르의 그 레벨 차이 그것이었던 것 결국은 그거다. 같긴 합니다. 또 결국에는 약간 빌드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빌드업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장 우리 골대와 가까운 4분의 1에서의 빌드업이 안 됐던 거고 근데 이제 카타르전에서 경우에는 카타르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1대1 형태로 강하게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드업은 똑같은 빌드업인데 결국엔 이제 4분의 1을 넘어서 4분의 2 지점 그러니까 우리 진영 절반에서 센터 서클인데 하프라인까지 그 부분 혹은 그 이후 부분 그러니까 두 번째 4분의 2랑 두 번째 4분의 1 그다음에 세 번째 4분의 1 그 지점에서의 빌드업이 안 된 건데 수비가 어떤 시점에서 불안한지를 조금 더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수비 진영을 갖춘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카타르전 실점 장면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비가 완전히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쪽에 있는 공간을 허용해서 수루 패스가 들어가면서 실점을 허용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온전하게 수비 국면에서의 수비 실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총체적으로 이번 멕시코전과 카타르전을 봤을 때 우리 한국 수비의 문제는 뭐냐면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공격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을 뺏기고 상대가 공을 뺏은 이후에 공격을 빠르게 진행했을 때 이제 수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빌드업 과정에서 우리가 공격을 나가다가 끊어지면 사실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서 공을 뺏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는 위협적인 위치 우리 골문과 가까운 위치에서 공을 뺏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돌파해 들어가야 되는 거리도 굉장히 짧고 실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위기도 굉장히 좀 커진다라는 그러니까 수비가 불안한 이유들이 있는데 네. 결국은 이 두 경기에서 노출됐던 조금 더 큰 이유는 수비 자체가 이제 불안하다라기보다는 수비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수비수들의 기량 부족이다, 뭐 전술 부족이다 이것보다는 네네네. 수비를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 그것이 좀 문제가 됐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 수비수들 그 선수들 자체의 기량 부족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또 약간 아쉬운 점이 어쨌든 그 우리 그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의 베스트 11에서 그 센터백을 맡았었던 그 김민재 선수라던가 뭐 박지수 선수라던가 이런 그 평소에 많이 뛰어왔던 선수들이 이번에는 차출되질 못했어요. 네, 뭐 중국 클럽에서 이제 차출을 불허를 했기 때문에 뭐 오지를 못했습니다. 뭐 김영권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없었고, 그러게요. 뭐 특히 김민재라든지 김영권 같은 선수들이 있었다면은 이 선수들은 다 발밑이 좋은 선수들이고 네네네. 그리고 벤투 감독이 하고자 하는 그런 축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소집이 됐다면 쓰였을 선수들입니다. 예. 하지만 이 선수들은 오지를 못했는데 대신에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들 원두재라든지 그리고 정우영 선수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선택을 했는데 이 선수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물론 엔트리에 또 다른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정승현 선수도 있었고 정태욱 선수도 있었는데 비판을 하는 또 다른 논거가 또 그거죠. 이런 전문 센터백들을 왜 쓰지 않느냐. 수비가 이렇게 불안한데 네.
왜 이 선수들을 데려가 놓고 쓰지 않느냐라는 건데 벤투 감독이 생각을 했을 때 수비수들 개개인의 기량 부족은 아니다. 그러니까 원두재라든지 정우영을 아래로 내렸을 때 이 선수들이 센터백으로서의 수비 능력이 굉장히 불안한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어쨌거나 그 센터백으로서의 그 수비 능력을 최대한 안 보여주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빌드업을 통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포지셔닝을 계속 해나가고 하는 것들의 그런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멕시코 같은 팀들을 상대로 점유율을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졌고 그것도 빌드업을 해나가다가 좀 높은 위치 상대방이 높은 위치에서 공을 끊어내면서 우리 수비를 직접적으로 괴롭히고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공을 뺏기다 보니까 노출이 된 것뿐이지 비슷한 상황에서 만약에 뭐 정승현이라든지 정태욱 같은 선수들이 있었어도 역시나 좀 공경을 겪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왠지 벤투 감독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센터백들을 데려가 놓고 왜 수비가 불안한데 안 쓰느냐 이것은 벤투 감독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그냥 되게 원론적으로 데려가 놓고 왜 안 써? 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전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팀 매니지먼트라는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선수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이 감독이 뭘 하고자 하는지 알 것이고 그렇다면은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누구를 쓸 것인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차출이 됐다고 해서 뛸 가능성이 출전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것을 선수들도 알 텐데 그렇다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예.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저도 확실히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그 자세한 설명과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마지막 인사 짧게 남겨주시죠. 아, 네. 그래서 지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나왔는데 앞으로도 뭐 또 공백이 생긴다면은 나와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백이 생기기를 약간 이제 바라시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대표팀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준이 캐스터도 수고하셨어요. 아 예. 새벽 경기까지 챙겨보시고. 요즘 또 그 새벽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축구도 축구고 또 테니스 중계를 또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또 그 시간대에 살고 있는데 또 깨알까지 자기 커리어 홍보는 참 잘해요. 아, 예. ATP 투어 파이널이 지금 또 런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KBSN 스포츠에서 또 TBS 와서 지금 KBSN 홍보를 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바로 옆 건물이잖아요. 좋아요. 네, 정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희 인사 잊지 않으셨죠? 잊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번 주도 K리그, 다음 주도 축구 살롱인데 우리가 참 이번 주도 K리그라고 하기는 참 좀 애매하네요. 오늘은 내용이. 이번 주도 국가대표죠, 사실은. 아, 그렇죠. 네, 네, 그럼 이번 주도 국가대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국가대표, 다음 주도 축구 축구 살롱 살롱. 함께 해주셔야죠.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안녕히 가세요.